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여러분 수업 잘 들었나요? 아무래도 뭐 학생님한테 과제도 잘 제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진도율이 다 100% 돼도 거의 다 100%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국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잘 들었구나 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과제를 선생님이 참고로 이번에 여러분한테 좀 사과를 하나 할게, 근데 과제 게시판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세계사 게시판이랑 혼돈도 되고, 또 한국사 게시판을 제 선생님이 비밀용을 만들었더니 이제 제 글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해서 여러분이 과제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점 사과를 드리고, 그래도 과제를 잘 냈던 친구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조사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좀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이나 혹은 그냥 이거 영상 클릭만 하고 그냥 다른 짓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역사라는 과목의 특징이 시간대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 이제 역사 사건이 어떻게 변해갔냐, 그런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수업을 안 들으면은 그 다음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더 보충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이해가 안 되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 과목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그냥 클릭만 하고 다른 짓을 하거나 클릭하고 그냥 딴짓하고 자고 이러면은 역사가 이해가 안 되고 흥미도 떨어지고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은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여러분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조금은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4차식. 자, 대단원 1에서 중단 5, 난주와 한반도에 일어나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을 배웠고, 그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까지 배웠죠. 이제 그 멸망한 이후의 역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오늘은 드디어 철기 시대를 배워볼 거예요. 이제 고조선 말부터 시작되었던 이 철기 시대. 철기를 사용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기. 이제 철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 두 번째 학습 목표, 초기 여러 국가의 특징을 비교하기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그만 국가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국가들이 만들어졌나, 그 부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똑같이 교과서랑 그 빈노트, 노트 공책 피고 판서한 내용 선생님이 최대한 큼직큼직하게 알아볼 수 있게 써줄게요. 여러분도 같이 판서 내용 잘 쓰면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학습 목표 1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은 학습 목표 1번 철기시대 이해하기 한번 같이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드디어 인류가 오늘날, 여러분도 지금은 청동기일까요? 철기시대일까요? 맞아요. 지금은 철기시대죠. 이때부터 지금 인류가 철기시대로 지금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 철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변화가 있었을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동기. 청동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했죠? 잘 말했어요. 바로 의식용도로. 자, 잠깐 설명을 볼게요. 이렇게 제사장이 온몸에 번쩍이는 청동기를 두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야, 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나만이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높은 존재니까, 이렇게 해서 의식용 도구로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물론 청동기로 무기는 만들었지만 솔직히 장식용이었어요.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무기는 짱돌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철기 시대 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이 철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철기의 용도, 주된 용도 뭐였냐면은 바로 드디어 인류가 농사기구로 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칠판글씨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빨간색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데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기가 의식용도구, 여기 농기구입니다. 자,
인류가 드디어 철을 농기구로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청동기로 농기구를 사용했다. OX. 그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돌고래가 가기 때문에 땅을 내리치는 순간 풀어진다. 아니면 휜다. 근데 철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철 이렇게 주변에 뭐 철봉이나 뭐 막대기 같은 거 뭐지 이거? 하여튼 철 막대기 용어가 생각나네. 쇠파이프 같은 걸로 땅 내리치면 이거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철은 엄청나게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철로 농기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인류가 드디어 이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생기면서 농기구를 만들게 됐는데 철을 썼더니 농업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깊게 팔게 됐기 때문이죠. 땅을 깊게 파는데 선생님 왜 농업 생산이 왜 증가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땅을 깊게 팔면은 왜 농업 생산이 증가되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평택에 쌀이 유명한데 쌀을 심었다고 합시다. 벼를 심었어요. 그 벼에 쌀이 났네. 자, 벽에 땅을 심으면 왜 쌀이 날까요? 그쵸. 땅 속에는 수많은 영양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벼농사를 한번 잘 졌어요. 그러면은 이 벼가 자랄 때 이 땅에 있던 영양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벼한테 이 영양분을 뺏겨요. 그런데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 영양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쪽 영양분이 뺏기게 되죠. 그럼 다음 농사, 이걸 수확을 하고 다음에 농사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 어떻게 돼요? 그쪽 끌어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땅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줘서 다시 이 영양분이 고르게 다시 위에까지 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땅을 한번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땅을 깊게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돌로 만든 괭이나 또는 뭐 사람이 손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팔 수가 없는데 드디어 이렇게 잠깐 볼게요. 농기구. 이렇게 철로 만든 농기구가 발달이 되면서 땅을 깊게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을 깊게 파서 이 영양분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다음의 농사도 풍족하게 질 수가 있고 영양분들을 고르게 배분하게 되면서 당시에 농업 생산량이 급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철의 용도를 또 볼게요. 농기구뿐만 아니라 이걸 사용했어요. 철을 통해서 당시에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철기째로 만든 무기, 무시무시하죠.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무기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철을 사용하니까 무기가 다양해졌고 이제 이걸로 전쟁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인류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류에게는 욕심이란 게 있죠. 그리고 당시 지배자들은 더 많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철로 농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질 수가 있다. 왜냐면 나한테 철 농기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저 옆에 조금만 넘어가니까 다른 부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결과, 부족끼리 더 넓은 땅을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필요한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으로 철기 무기가 더욱더 발전이 되니까 이때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부족간끼리,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넓은 땅들을 원하니까 서로 전쟁을 했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 이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국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 부족으로 사이좋게 지내던 부족이 야, 나 이 땅 필요해, 저 땅 필요해 하면서 전쟁을 하고 한 A라는 부족이 이 다른 부족을 통합하면서 이제 국가, 즉 A라는 부족이 더 이상 우리는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부족이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국가야 하면서 난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철기시대에 철이 인류에 도용됨으로써 삶의 질이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쟁 같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형성되면서 평화와 안정의 이런 인류의 역사 발전도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철기 시대를 한번 여러분이 철은 주로 농기구와 무기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전봇전쟁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면서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학습목표 2번 초기 여러 국가의 특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여러 국가인데 이걸 왜 배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국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고조선이 있었고 고조선 다음 삼국시대라는 게 열리는데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잖아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잠깐 짧게 초기 국가라 그래서 초기에 국가답지 않은 국가들이 몇 개 있었다. 근데 그 국가들 중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배우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배우냐면은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사관의 점령을 받으면서 망한 게 아니라 이 한나라, 당시에 중국에 대항을 해서 초기에 여러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이 국가들 중에 더욱더 성장한 것이 고구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역사가 짧지만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고조선을 이어갔다. 그걸 증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꼭 우리가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민족성보다도 이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도 한번 딱 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초기 국가인데 한번 초기 국가의 모습,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판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면서 천천히 선생님이 여기다 정치 그리고 지운 다음에 경제 지우고 제천행사 지우고 사회 이런 식으로 표를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그린 다음에 옆에 계속 이어붙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는 친구는 수업 끝부분 중에 선생님이 이 표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부여의 정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렸다. 하지만 왕권이 약했다. 라고 봐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 부여가 나라가 있으면 부여의 중심은 부여의 왕이 다스립니다. 하지만 각 지방은 당시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데 이 가들이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불리는 여러 가들이 있었고 지방은 이 가, 즉 당시의 군장,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들이 지방을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왕권이 강했을까요? 그렇죠. 왕권이 매우 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은 중앙만에만 있으니까 이 지역만 왕의 힘이 닿을 뿐이지 각 지방은 이러한 부족장들의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있냐 부여에서 농사를 졌는데 만약에 농사가 이건 잘 안 됐다 그럼 이 가들이 모입니다. 나가고 저가 부가에 막 모여서 회의를 해요. 막 모여서 야 이번에 농사 망한 거 다 저 왕 때문이야. 저 왕이 아주 포악해서 그래 이러면서 왕을 몰아내거나 또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만큼 왕권이 매우 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거 얘기 좀 나가봐. 저거 선생님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맞자, 소자, 돼지전자, 개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부족, 말부족, 소부족 이렇게 있던 건데 지금의 여러분 윷놀이 하면 독에 걸린 거 있잖아요. 도가 돼지, 개가 개, 거리 말 그리고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제 독에 걸린 윷놀이도 유래되지 않느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부족장들이 각 지방을 통치했고 왕권이 약했다라는 특징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고구려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 누가 건국했죠? 그렇죠. 주몽이 건국을 했죠. 참고로 고구려 주몽이 어디서 나왔죠? 맞아요. 바로 부여에서 나온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유아군이 간신히 나왔는데 그 애가 주몽이었고 그 주몽이 부여의 왕자들한테 시기를 받으니까 도망쳐 나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몽은 부여에서 나온 세력입니다. 그런데 주몽이 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이런 거예요. 한반도 지도가 지금은 당시에 부여에서 주몽이 나왔고 이 고구려 나라 건국되기 전에 이 지역에 이미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 부족들이 있었고 이 부족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주몽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몽이 이 소수의 부족들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고구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몽의 힘이 셌을까요?
아직까지는 약했다. 즉 초기 국가의 특징은 왕권이 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주몽이 이거 뭐 전복전쟁하면서 다른 민족을 통합한 것도 있겠지만 야, 내 밑에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부여에 대항할 수 있어. 우리가 중국에 대항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의 연맹국처럼 이제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랑 똑같이 중앙은 주몽이 다스리지만 여전히 각 지역은 부족장들, 여러 부족장들이 각 지방,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왕권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저동해 그 사만, 이 다른 나라,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옥저동해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고구려가 있었고 여기가 옥저, 여기가 동해인데 이 옥저의 동해는 참 불쌍한 나라예요. 왜 불쌍하냐면은 이 고구려가 맨날 쳐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쳐들어와서 야, 돈 줘, 밥 줘, 뭐 밥 줘 하면서 맨날 옥저 동해를 그냥 뜯어가요. 식량을 다 뜯어가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옥저 동해도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옥저 지방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하나의 옥저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고구려 쳐들어와. 맨날 쳐들어와죠. 도망가기 바빠. 또 얘네가 하나 좀 뭉치려고만 하면 또 쳐들어와. 맨날 또 도망치기 바빠. 이러니까 옥저 지방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이 그냥 우리는 옥저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끈끈한 유대감은 있었지만 나라의 왕은 없었다. 즉 하나의 강한 부족이 있어서 이걸 통합하지 않았다. 그냥 부족끼리 있었고 부족끼리 우리는 옥저 지방의 부족들이야 라고 하면서 있었는데 이 각 부족마다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장들의 이름이 읍분, 삼로라고 불리는 부족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평택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택 시민이야. 그런데 나는 안중에 살아. 나는 청북에 살아 하면서 각 부족들이 있었고 안중의 부족장의 명칭은 안중 읍분이야 라고 불리고 청북의 부족장은 뭐 청북 삼로야 라면서 읍분과 삼로라는 부족장들이 지방을 다스렸다. 하지만 왕은 없었다 라는 게 옥저 동해의 특징입니다. 자, 반면 사만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가 사만은 왜 사만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가 마한, 여기가 진안, 여기가 변한이라고 해서 이 한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 세 개의 한이 있다. 삼한이라고 불리고 각 마한, 진안, 변한마다 똑같이 옥저와 동해처럼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마한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야 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연맹왕국을 어떻게 보면 이룩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족장은 있었으나 그 부족들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각 부족들의 독립적인 존재로 있었다. 그리고 이 부족장들마다 똑같이 군장 명칭이 신지, 의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의 군장은 우리는 신지, 우리의 부족장 이름은 의차야. 우리 부족장의 명칭, 우리 부족장의 명칭은 의차야. 그러니까 어떤 반은 뭐 학급 회장, 어떤 학교는 학급 반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족은 신지야, 우리 부족은 의차야 이러면서 각 부족장의 명칭이 있었다는 점. 하지만 동해와 옥저 사만은 왕이 없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왕이던 부여 고구려도 왕권은 어땠다? 약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초기 국가의 경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초기 국가의 경제 그리고 당시의 제천행사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여인데요. 자, 부여 보면은 부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이제 소와 말 같은 걸 키우면서 목축도 잘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면은 부여의 땅 딱 봐도 어때 보여요? 맞아요. 되게 평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여는 당시에 주위에 평야가 많은 지역에 위치를 해서 농업도 잘 되고 목축, 소와 말 키우기에도 적합했다. 경제적으로 약간 좀 풍요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고구려는 고구려 졸본, 당시 주몽이 졸본 지역에다가 국가를 세우거든요. 졸본이 어딘지 한번 지도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지도 보면은 어때 보여요? 그쵸? 산이 많죠. 지금 보면 별두산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당시에 농사를 못 치니까 주변 국가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옥저 동해가 맨날 고구려 침이 받았다는 이유가
고구려는 맨날 부여, 옥저, 동해, 심지어 중국까지 쳐들어갑니다. 당시 중국의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당시에 중국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여 사람은 정말 온화하고 온성하고 착하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 고구려 사람들은 저보다는 싸가지가 없고 재수가 없고 맨날 쳐들어오고 막 얼굴이 허나맣게 생기고 막 족복거리고 막 갓도 온갖 요견을 다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부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다 보니까 그냥 한나라 사람들이랑 뭐 물물 교환하다든지 뭐 장사를 하다든지 뭐 딱히 부딪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맨날 쳐들어가가지고 한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맨날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 볼 때마다 얼굴에 항상 험상궂게 딱 쓰면서 뭘 그래 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 고구려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당시의 경제를 약탈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탈 경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부여, 이게 초기 국가의 제천행사라고 해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린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제천행사를 왜 드렸는지 잠깐 영장 정지하고 교과서 40쪽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었나요? 지금 선생님 바로 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정지하고 읽어야 돼요. 40쪽 맨 아래 제천행사를 드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읽은 친구들은 지금 보면 알듯이 드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천행사를 드린 이유. 첫 번째, 국가의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잖아요. 그 안녕이 편안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편안한 명자예요. 그래서 국가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국가가 발전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린 거죠. 두 번째 목적은 거기 교과에 나오면 알 수 있듯이 여러 부족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천행사 당시 기록을 보면은 사흘 밤낮을 지나면서 술과 춤을 추면서 사흘 밤낮을 같이 놀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의 엄청난 축제가 바로 이 제천행사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복을 나라의 안녕을 주는 것도 동시에 당시에 국가에 통합을 했다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제천행사를 하는 날 전 국민들, 전 부족들이 모이니까 원래 그 부족 내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너는 옆 동네에 있었던 부족이냐? 너는 저기 북쪽에 있던 부족이냐?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부여 사람이구나 해서 그 국가의 통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제천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제천행사와 비슷한 행사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같은 거죠.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모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 드록바라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이분이신데, 이 드록바라는 축구선수 별명이 드록신이에요. 왜 신이라고 불리냐면은 축구를 일단 겁나 잘했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 선수 플레이를 봤었는데 진짜 잘했어요. 수비수를 다 튕겨나갈 정도로 진짜 피지컬이 좋으신데, 근데 이 드록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의 축구선수예요.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드디어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진출한 거예요. 근데 당시 코트디부아르가 서로 네 분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국가 안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드록바라는 선수가 무릎을 끄고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하는 동안만 전쟁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진짜 전쟁이 멈췄어요. 국가의 화합을 위해서. 그만큼 이러한 축제의 행사, 월드컵, 올림픽 같이 제천행사의 목적이 국가를 하나로 뭉치겠다. 여러 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국가 통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제천행사 명칭을 보면은 부여는 영고라고 보면 제천행사가 있고, 현재로 부여는 이게 북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을 막 두드리면서 하늘의 제사를 드렸고, 고구려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었다 해서 동맹. 이 옥저는 여러분 지금 제천행사가 선생님이 안 써놨는데 이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기록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책을 보고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옥저도 제천행사를 했긴 했을 거예요. 얘네도 무슨 경제상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 기록에 잘 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동해는 무천이라고 해서 춤출문자에 하늘 천자에 하늘을 향해서 막 춤췄다. 하느님 잘 되겠어요 라고 했고, 사막 같은 경우에는 5월 이제 막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씨를 거둘 때, 수술할 때 계절제를 드리면서 올해도 농사 잘 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제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던 고구려는 약탈경제였다는 점, 그리고 초기국가의 제천행사의 목적 두 가지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초기국가의 사회 모습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좀만 힘내시고. 자, 초기국가의 사회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국가의 사회 모습 이제 마지막인데, 과연 그 초기국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이랑은 정말 많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삶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저들은 정말 옛날 사람들이야, 부시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은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사회 풍습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순장이라는 겁니다. 순장. 순. 한자로 풀이하면은, 함께 죽일 순자에 따라 죽을 순. 이 장이 매장할 장인데, 무시무시하죠. 이름만 들어도. 이건 뭐냐면은, 지배자가 죽었을 때, 즉, 주인이 죽으면은, 그 주인을 따르던 노비들을 다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게 바로 순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 주인이 죽으면은, 죽어서 사후세계에도 주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노비들이 따라가라. 이러면서 그 노비들을 죽였던 것이죠. 정말 악습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분제 질서의 그런 악행을 보여준 사례이다. 당시 계급사회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부여에서는 일책 시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책, 하나의 잘못을 하면 12배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 친구의 이 컵을 하나 훔쳤다. 옆집에 가서 이 컵을 하나 훔치면은 이 컵을 똑같이 걸렸을 경우 이 컵을 12개로 갚아야 된다는 게 일책 시비법이에요. 즉 그 말은 함부로 법 어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함부로 법을 잘 지켜라라는 뜻이죠.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당시 일책 시비법이 있었다. 엄격한 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구려의 결혼제도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반면 옥저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같은 결혼 풍습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둘이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서옥제는 어떤 결혼 풍습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갑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고구려에 갑돌이가 있었고 여기에 갑순이가 있었어요. 자, 갑순이가 살고 있었다고 봅시다. 자, 둘이 사랑을 하고 결혼해. 결혼하면은 이 갑돌이가 갑순이에 가서 그러는 거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다 용기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 그러면은 너 결혼해도 좋아. 단 조건이 있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너 우리 집에 와서 몇 년간 살아라 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즉 남녀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애를 낳고 그 애가 클 때까지 살아야 하는 제도가 서옥제였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이 서옥제냐? 당연히 이렇게 여자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여러분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부부가 살 방을 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뭐 장인어른 장모님 사는 큰 방이 있고 그 집 뒤편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방 이름이 당시에 서옥이었대요. 그래서 야 사위 너 내 딸이랑 자식이 좀 클 때까지 서옥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 서옥에서 사는 제도 서옥제입니다. 자 반면 잘 기억하시죠?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반면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갑돌이네가 있고 여기 또 갑순이네가 있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둘이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갑돌이나 갑순이네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야 나중에 저 갑돌이와 갑순이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이어지냐? 그러면은 갑순이가 어린 나이에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민며느리제예요. 며느리를 미리 받아들인다. 그래서 미리 며느리를 받아들인다해서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면 살면서 이 남자 집에 일을 좀 돕다가 이제 둘이 결혼 나이가 되면은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각종 예물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따님을 저희 집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줘서 정식으로 결혼시킨 제도가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왜 서옥제, 민며느리제 이런 게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있었을까요? 네, 잘 얘기했어요. 바로 노동력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오늘날 사회에서야
이제 뭐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이 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시각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당시엔 고대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사냥과 농사에 전념했고 여자는 집안일을 좀 전념했던 시대예요. 고대다 보니까 가사일이 좀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남자만 있는 집에서는 여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반면 여자가 있는 집에서는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했죠. 즉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면서 남자로서의 농사도 도와주고 사냥도 해주고 약탈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남자의 노동력을 보완했던 게 서옥제고 반면 옥조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여자의 노동력을 보완했던 게 민며느리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조 같은 경우는 가족공동묘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 뼈를 잠깐 임시로 묻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뼈를 꺼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묻는 제도가 가족공동묘입니다. 하나의 가족을 함께 묻어요. 지금도 왜 그 선상 같은 거 있는 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산하에 같이 묻잖아요. 뭐 그런 식처럼 가족공동묘가 있었고 동의의 사회풍습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족외혼. 자, 조경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이 살고 있고 2학년 2반이 살고 있었어요. 절대 2학년 1반 내에서는 커플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에서 결혼 금지. 즉 결혼을 하고 싶으면 혼인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부족의 바깥, 이게 바깥의 차인데 부족의 바깥 외에서만 결혼이 가능하다. 즉 우리 2학년 1반 내에서 커플 금지. 커플을 할 거면 2학년 2반 사람이랑 2학년 3반이랑만 커플을 맺어 결혼을 해. 이런 제도가 족외혼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같은 성씨끼리 또는 같은 빈친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유전적으로 인류가 좀 약해진다 그래요. 실제로 그 하스부르크라는 경우인데 제가 사진 한번 보면은 이게 하스부르크 왕조라고 해서 저기 유럽의 하스부르크 왕조가 되게 유명한 왕조거든요. 그 왕조가 근친혼에 대한 가족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주걱턱이 있고 막 몸이 약한데 실제로 같은 근친끼리 결혼을 하면은 유전적으로 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똑똑했던 거죠. 인류학적으로 막아내고자 같은 부족끼리,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말고 다른 데서 여자나 남자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특화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 뭐 검정고무신 같은 거 막 애니메이션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상 이렇게 쓰면은 내 책상 넘어서 이거 내 거 막 이러면서 막 알콩달콩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라는 부족이 있고 뭐 2학년 1반 부족이 있고 여기 2반 부족이 있는데 여기 부족을 나름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1반 부족 애가 2반에 넘어가 보면 2반이 넘어요. 너 1반 왜 우리 부족 넘어와? 잘못했네? 그러면은 1반 부족이 2반 부족한테 소나 말이나 뭐 각종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책화입니다. 함부로 다른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바로 책화라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있었냐면은 아무래도 서로 부족 간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은 부족 간의 이런 전통이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동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연맹한 거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장의 힘이 강했었는데 그 부족 간의 그런 기틀을 지키고자 정통성을 지키고자 다른 부족을 함부로 못 넘어가게 했던 제도 바로 책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화. 다른 부족을 넘어갈 시 말이나 소 같은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라는 게 책화입니다. 자, 마지막 사만의 사회 모습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만의 사회 모습 잘 볼게요. 사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만의 어떤 부족이 있다고 봅시다. 사만도 마한 진안 변환도 국가가 아니라 사만 지역의 그 마한 지역의 조그만 부족끼리 이렇게 수십 개의 부족이 있었던 연맹 국가예요. 조그만 부족끼리 그냥 우리는 마한 지역의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연맹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마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옥이라는 부족장 소수자. 자, 이 청옥의 부족의 청옥 부족장은 신지예요. 그러니까 부족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장이 청옥 지방을 다스리는데 특이한 점은 이 청옥 지방에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즉 정치를 하는 건 이 청옥의 부족장이지만 이 청옥 지방의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청군이었습니다. 즉 우리 부족에서 하늘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나 청군이 해 라고 하면서 청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제사장이
따로 신성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따로 이만큼 빼준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가, 야, 그럼 너 제사장 여기 들어가서, 너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종교적인 행사 때 여기서 주관을 해. 해서 이만큼 땅을 빼준 거예요. 이 땅 명칭이 소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이 소도를 다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범죄자가 있어요. 이 범죄자가 이 소도 지역으로 도망을 쳐오면은, 여기서 스탑해야 돼요. 군사들이 못 넘어가요. 왜냐면 여기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의 부족 안에서 부족장, 정치를 담당하는 부족장과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즉, 제사와 정치를 하는 게 분리됐다. 지배자가 달랐다. 그래서 제정 분리 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약간 이렇게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하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교황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바티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탈리아 군대도 바티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정치적 지배자가 이 하나의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부족 안에서 천군이라는 지배자가 소도를 따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정 분리 사이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의 특징 중 하나는 또 변환지역. 그냥 지도로 보면 얘의 변환인데 그 보조선 멸망한 이유도 이 사만 지역에 있던 진나라와 그 한나라의 철을 얘네가 가르쳤잖아요. 빙계문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 변환 지역의 철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 변환 지역에서 성장했던 나라가 가야예요. 그래서 가야도 철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지역은 철이 되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철기 시대부터 초기 국가의 특징까지 지금 봤는데 선생님이 잠깐 표를 영상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노트 정리 못한 친구는 이어서 잠깐 정지하고 노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청초등학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너무 고생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천천히 잘 따라와서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물어보나요? 선생님이 그 학교 질문 게시판 있잖아요. 한국사 게시판 있어요. 거기다 물어봐도 되고 언제든지 쪽지를 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냥 그 댓글을 남겨도 돼요. 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댓글을 남기면 선생님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서 과제가 없어요. 과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 형상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평가를 여러분 풀어서 풀도록 하면 좋겠고 선생님이 쭉 볼 거예요. 그래서 과제 했던 거, 그 형상평가 했던 거 쭉 보고 이 친구는 정말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잘 해왔구나 하는 친구는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선생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4차 시서 만주와 한반도에 열어놔라 교과서는 37쪽부터 41쪽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정말 수고했고 노트 정리까지 마무리 잘해서 학기에 개학했을 때 선생님들 자랑스럽게 선생님 저 노트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